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갑상선은 도대체 뭐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흔하게 생기는 일반적인 갑상선 질환은 뭐가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이 도대체 어디 있는 기관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남자들 나비 넥타이 매는 딱 그 부분에 나비처럼 생긴 기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나비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갈 텐데 저런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저 부분에 있으면서 굉장히 작아요. 한 20g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기관입니다. 근데 저게 하는 일은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 저게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모든 에너지를 관장하고, 그래서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별명이 또 보일러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열을 떼준다고 해서 원활하게 저게 있어야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갑상선이 일을 잘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항진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선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이렇게 몸에서 열을 많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워지고요. 그리고 몸이 푸석푸석 붓습니다. 체중이 느는데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질문, 자기 갑상선 기능이 낮아서 이렇게 살이 찌는 게 아닐까라고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근데 많이 먹어서 찌는 거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적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좀 우울해져요. 무드도 침체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심할 경우에는 말도 어눌해지고 멍해져요. 그럴 수 있고요. 반대로 기능 항진이 되면 사람이 막 활발해지죠. 열도 많이 나고 덥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저희 환자들이 약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기능 항진을 약간 만들기 때문에 재면 한 1도 정도는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정도 기능 항진일 때는 열이 많이 난다. 그리고 아까 반대로 잘 안 붓고요.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너지 같은 양의 열량을 먹어도 에너지로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체중을 빼는 약으로 잘못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심장에 무리가 생깁니다. 심계항진이라 그래서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심박출량이 높아져 심장에 무리가 오죠. 그래서 그 약을 많이 먹었던 젊은 여성들이 꽤 많이 사망을 해서 이 약은 절대적으로 처방전이 없이는 못 사는 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쓰면 정말 좋은 호르몬이지만 잘못 쓰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능 저하가 되면 뭐 간단합니다. 호르몬 약을 공급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 약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성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요. 적절한 용량을 썼을 때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약이죠. 좋은 약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눈이 튀어나오면 갑상선 문제라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던가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눈이 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그게 맞는 말은 아니고요. 눈이 튀어나오는 문제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흔한 병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몸에서 이상하게, 원인은 잘 모르지만 자기 몸에서 생성되는 자가 면역 항체가 자기 갑상선을 공격하는데 공격 방향이 좀 이상해요. 기능이 항진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면역 항체가 이 안구 뒤쪽에 있는 조직, 안화 부위에 쌓여서 이렇게 안구를 자꾸 밀어내요. 아래쪽, 이거는 이제 논문에 나와 있던 그림인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안구를 많이 밀어내서 잘 때도 눈이 안 다치고, 그리고 안구가 잘 안 움직여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요. 복시, 사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닦이니까 평소에도 충혈되고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어서 눈이 이 정도 크면 이거는 의심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예쁘게 큰 건 그냥 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과 질환입니다. 말하자면 약을 먹어서 충분히 잘 치료할 수가 있어요.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의학 물질인 방사성 요오드라는 걸 써서 치료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는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계속 치료했는데도 좀 좋아졌다가 계속 반복하고 약물의 부작용이 생기고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건 갑상선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아까 20g이라고 그랬는데 몇백 g이 되는 이제 한근 이상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땐 수술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심계항진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이 병 때문에 심장이 약화되고 자꾸 심장 질환이 생기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에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 병은 특이하게 이제 임신이 되면 병이 악화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빨리 아기를 갖고 싶은 젊은 여성들에서는 약으로 치료해 보다가 잘 안 될 때는 빨리 수술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방식도 씁니다. 사실은 교과서에 나와 있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잘 치료가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을 띄나 마나인데 왜 갑상선을 띄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갑상선을 공격하는 항체는 갑상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원 항체 반응이어서 항원이 있으니까 좀 더 증폭되죠, 항체는. 그래서 더 많이 생성돼서 눈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갑상선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술한다는 이야기고요. 눈은 이제 저 그림에서 보면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이미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근육까지 비후돼서 근육이 이미 비후돼서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단계까지 가면 참 치료가 어렵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써서 치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갑상선을 없애는 것도 요새는 약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없앴더니 눈이 더 튀어나오는 것도 맞지만 조금씩 부기가 가라앉더라, 이런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실망하실 건 없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저런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좌절하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에서 그러면 미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사춘기 때 저러면 굉장히 좌절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수술하고 나면 나중에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실망이라는 건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흔한 질환이 있어요. 그레이브스 병보다 더 흔한 게 만성 갑상선 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기능 저하의 질환인데, 이거는 그 갑상선 염, 그러니까 염증 같죠. 네. 뭔가 염증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염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인데 프로세스 자체가 그런 면역 반응에 기인해서 염이라고 붙였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그 학자가 대학생일 때 하시모토라는 학자가 갑상선 염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 규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 항체가 갑상선을 공격하는데 이제 공격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갑상선 조직을 막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갑상선 조직이 줄어들고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기능 저하에 빠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근본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이걸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갑상선 약을 주고 보충해 주는 치료를 하는데, 간혹 나중에 세월이 오래되면 림프계통의 암으로 변성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빈도는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염려할 건 아니고 전문가와 계속 상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요오드를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기능 저하니, 그런 생각 딱 드시죠. 많이들 그러면 그럼 다시마를 좀 구해다 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의외로 이런 기능이 저하된 질환이 그 메커니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오드를 아무리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문제가 생겨요. 해산물을 잘 먹을 수 없는 나라에서는 왕왕 이제 이렇게 요오드가 너무 적어지니까 갑상선이 계속 커져서 이만한 혹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조직들이 다 커져서 어디 성한대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고이터라고 부르는 미만성 이렇게 거대 갑상선 성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요오드 섭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한 5년, 7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호주의 FDA에서 이상한 보고를 하나 했어요. 호주에 있는 동양계 여성들이 요오드 섭취가 너무 많아서 건강을 해친다. 근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동양계 여성들이 출산 후에 너무 많은 과다한 요오드를 복용하더라. 감이 딱 오시죠? 한국계 여성들이에요. 그 미역국을 엄청나게 먹는 거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평소에도 요오드 섭취량이 가장 많고요. 요오드를 일본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요.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좀 있는데, 한때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요새는 없어졌습니다. 그 다시마 우린물이 좋다고 애기들 분유를 다시마 우린물에 타서 먹였어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우리는 적게 먹자. 너무 이미 많이 먹는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와서 난 너무 피곤하고 막 붓고 막 춥고 기능 저하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오래되면 암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내가 갔더니 정말 암이 있더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 저하가 있으면 암이 생길까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기능 저하는 기능 저하고 암은 암이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전혀 상관은 없고요. 다만 이제 기능 저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됐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도 암이 생긴다는 근거는 없어요.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런 증상으로 뭔가를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초음파를 해보면 이제 요즘 건진에서 많이 하니까 초음파를 해보면 약 50%의 사람들에서 혹이 있어요. 근데 그 혹이 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5% 정도가 암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낮죠. 50%에 5%니까 2.5%. 하긴 그래도 전 인구를 따지면 엄청나게 높은 위험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방은 자가 진단도 있고 어딘 자가 진단이 있는데 갑상선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바로 여기 있으니까 만질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전문가도 손으로 만져서 암을 진단하는 확률은 6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만져서는 알 수 없고요. 만약에 만져진다, 그럼 엄청 커진 거예요, 이미. 그런 거라서 그렇고요. 결국은 초음파를 봐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바늘로 이렇게 그 초음파를 보면서 저기 여자 선생님 우리 병원 선생님인데 그 바늘로 이렇게 딱 찔러서 제일 의심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서 세포를 뽑아내서 슬라이드에 발라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를 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세침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것. 이게 양성결절과 암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양성결절이라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냥 혹이거든요. 그냥 혹인데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점이 있다고 다 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점만 빼면 되죠. 그러니까 양성결절은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간혹 양성결절이라고 밝혀진 혹에서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양성결절은 이 생태 반응이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자라는 게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퇴화해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지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양성 혹인데 이게 계속 안 멈춰요. 계속 자라고 있고 발견 당시에 이미 너무 커져서 4cm가 넘어갔다. 4cm면 꽤 큽니다. 그게 나타났다. 그러면 사실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있는 기관의 데이터로는 사실 저희 데이터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자라서 4cm가 넘어간 혹은 수술해 봤더니 40%가 넘는 암 확률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꽤 높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뭐든 철저하게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데 그러면 커지면 수술한다. 그럼 어떻게 지켜봐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손으로 만져보나요? 안 만져진다면서요. 이제 그거는 결국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봐서 이게 이제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보자 그래요. 의심스럽게 생겼는데 이러면 6개월 간격으로 보자 그러고 어느 정도 변화가 없으면 1년 혹은 2년 이런 식으로 인터벌을 늘려갑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자라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 안에 그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쪽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너무 크다. 이러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요새 말로 건진에서도 초음파 필요 없다. 없앤다는 말도 있더라. 그러면 초음파를 지금 하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초음파를 보지 않고는 갑상선을 진단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없애자 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의료 정책이나 보험 정책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고요. 우리가 건강검진이란 게 왜 생겨났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감당 못할 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암인데 우리가 암 원인을 모르니까 이걸 좀 될 수 있으면 너무 크지 않고 버겁지 않은 상대일 때 조그말 때 빨리 제압을 해서 빨리 낫자 이런 방식이 건진이죠. 그래서 무조건 없애다 이런 것도 틀린 말이고 무조건 많이 한다도 틀린 말이죠.
저희 의학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확률이 0.5%, 0.1% 이렇더라도 자기가 당하면 100%예요. 맞아요. 이건 사회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사람 몸이니까. 그래서 사람 몸 가지고 통계를 따지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소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으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까 말했던 그런 기능이 높아져 있거나 낮아져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하는 게 옳죠. 그럼 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혹은 대부분 기능하고는 상관없어요. 아까 기능하고 상관없이 암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초음파입니다. 그 초음파를 봐야지 알 수 있고요. 손으로 만져서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초음파가 중요하고, 거기서 전문가가 판단할 때 이거는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면 세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를 이렇게 가르마를 탄다 그럽니다. 이렇게 정확히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초음파를 했는데 의사가 어정쩡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환자들이 의심스러운 혹이라고 해요.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죠. 이건 무슨 소리죠? 이거 암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이 많이 되긴 할 텐데 네.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예. 자, 의심스러운 혹에서 이거는 이제 암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의심스러운 혹이 있다, 막 엄청 걱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의심스러운 혹이라고 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혹에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면 대략 한 30% 정도의 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 높긴 하나 막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검사는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로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또 시간이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고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 첫 번째 강연에서 갑상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방청객 어머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요즘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로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갑상선 질환에는 관련이 없는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 히스토리가 있는데 요새 전쟁하고 있는 두 나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접경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이렇게 파괴돼서 누출 사고가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도 사람이 못 산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갑상선암은 이런 방사능 때문에 발생될 확률이 꽤 높은 그런 암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런 센 방사선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저용량 방사선 누출에 민감한 암입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에서 갑상선암 발생이 엄청 높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어린아이들이 노출이 되고 나서 30년 후에 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다른 그룹보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건 근처에 갑상선암 발생이 분명히 높아질 거다라는 걱정을 해요. 근데 지금도 벌써 일본 근처 지역에서 갑상선 발생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초음파 검사를 엄청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한 거지.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는 건 계속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한 30년 후에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그게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체르노빌의 우리가 예를 보더라도 그 근처 지역에서만 그랬어요. 그 지역 밖으로 벗어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일본이나 그 근처의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 알지 못했던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교수님. 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막연한 생각이 제일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거 없는 생각. 그래서 막연히 요들 더 먹으면 좋을까? 만져지지 않으면 괜찮을까?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병이 요새는 세상이 참 좋아진 게 치료 못할 질병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원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더라도 보충적인 치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문가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갑상선에 대한 이 두 번째 강연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예요, 교수님? 다음은 이제 갑상선 결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암이라는 것까지 언급이 됐었죠. 그럼 암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또 원인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